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6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국방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폴란드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개 했는데, 그들의 이제 뭐 언론을 이제 빌려서 그들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유사한 이야기를, 이게 좀 관심이 이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국방 관련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무기 도입을 한다고 하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F-35나 기타 뭐 이지스함을 도입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 사실 우리도 언론이 있지만 지금 폴란드처럼 막 언론이 나서서 의견을 내고 또 내부의 의견들 고민하는 것들이 그냥 생생하게 바깥으로 전달되고, 그 말은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고 국민들도 피드백을 준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대응을. 이런 걸 참 보기 드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보기 드문 사례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통한 어떤 폴란드 위기의식이 반영된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변화된 세상에 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이제 폴란드가 상당히 이제 급하다, 조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진심. 이 폴란드 이야기들 여러분한테 이제 전해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그게 이제 아주 훌륭한 생각이든 좀 오류가 있던 생각이든 전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진실돼 있다. 그런 점은 우리 이제 이런 관련 뉴스에서 국방 관련 무기 도입, 무기 체계 또 개발 관련해서 우리한테서도 사실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그들의 또 무기 체계, 구체적인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관련된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몰랐던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시선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자, 오늘 두 가지 정도 기사를 소개를 하면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나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난번에 다뤘던, 일주일 전에 다뤘던 것은 이제 우리의 기술 이전을 이제 받기 위한 폴란드 업계가 마음을 다 잡아야 된다, 이런 사설이었죠.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그냥 오래 머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면 한국은 다른 기회를 찾아서 떠날 것이다. 한국은 큰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이 기사는 뭐냐면은, 그 큰 맥락은 같은데 그거를 우리 K2 전차에 국한시킨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얼개가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9월달에 나온 거지만 여전히 좀 신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거. 그게 좋죠. 자, 그래서 K2 도입 관련해서 폴란드 업계의 기회와 도전,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면은 이제 사실관계부터 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최대치로 따지면 1000대 가량의 K2를 이제 폴란드에서 판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숫자 자체는 거의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고, 폴란드는 이제 두 가지 접근을 하고 있죠. 일단 짧은 시간 내에 전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부분. 자, 그 점에서 우리 한국이 제일 먼저 어떤 다른 이제 외교적인 저울질에서 한국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죠. 당장 뭐 2년 내에 한 200대의 전차를 생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물론 그 뒤에는 한국의 기술 이전이 있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폴란드한테 베네핏이, 즉 많은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었겠죠. 가격은 차치하고라도. 자, 그런 걸 감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전력을 빨리 확충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리고 폴란드 주변에 많은 소련에 속해 있었던 국가들도 같은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우리 180대의 한국형 K2, 우리 그냥 군에 배치되는 K2랑 똑같은 거, 이때는 뭐 새로운 폴란드형 모델을 개발하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 물량, 또 우리 군에 뭐 보내줄 것도 땡겨서 준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워낙 큰 계약이고 폴란드 입장에서 우리 로템 입장에서는 첫 수출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도입하고 2020년부터는 이제 폴란드형을 양국이 합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양국이 합의를 해서 820대를 폴란드에서 생산한다. 그게 기술 이전도 들어간다. 네. 그리고 그 기술 이전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폴란드가. 네. 자, 폴란드의 입장에 따라서 대수는 변하지 않겠지만 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현지 생산을 통해서 폴란드가 혼자 일어설 수 있느냐,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한국에 그냥 종속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버림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서 폴란드의 선택이 이 여하에 따라서 그 최종 목적지 도착지가 달라진다. 이걸 폴란드 사설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 그림은 이제 얼마 전에 K9하고 같이 배달이 됐죠. 폴란드 그 북부 항구에, 발트해에. 이제 그때 10대가 이제 배달이 됐고, 이제 170대 남은 거죠. 그러니까 23, 24, 25, 뭐, 한 2, 3년간에 걸쳐서 이제 170대가 배달이 되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욕심을 가장 많이 내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K2의 전차가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전차이기는 하지만 세계 최고급의 전차다. 네. 그리고 사실 가격도 아주 저렴하다. 또 동시에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금 막 먹을 게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되지? 사실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이 사슬을 이 의견을 쓴 글쓴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 나오는 겁니다. 야, 이제 포도 탐난다. 120mm 활강포 계속.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포가 계속 개선될 거라는 거를. 그리고 파워팩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제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지만 우리 폴란드형이 이에 대한 이제 스펙이 결정될 때쯤 되면 몇 년 후면 쉽게 이야기해서 파워팩도 완전히 국산화될 거다. 그 기술도 우리한테가 해낼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도 탐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내서 한국하고 협조가 잘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뭐 우리 한국에도 위기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로템 공장이 뭐 폭격을 당해서 생산이 불가할 때 맞아, 폴란드 파트너한테서 받으면 되겠다. 이런 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확신, 그리고 더 저렴하기까지 해. 그리고 현지에서 수출하기에는 그게 오히려 더 편해. 예. 이런 그림이 이제 폴란드가 그리는 최고의 그림이에요. 예. 그런 최고의 그림에 도달할 수 있으면은, 즉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한국이 준 그림 도면, 그리고 한국의 지시를 도움을 받아가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으면 그 기회는 주어진 거니까 지금 해외 판매 권리도 그 정도면 당연히 우리한테 생길 수 있다. 몇 개 우리가 국산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한국 거 그냥 갖다 쓰더라도 그 어딘가 있겠죠. 이런 이제 희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예. 또한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이제 했다고 봐지는 것이 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뭐 무기 거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은 협상팀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 고위청 또 관련 부처만 아는 내용이죠. 국민들한테 노출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게 재밌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한 몸이 된 게 보이거든요, 폴란드는 지금. 그래서 뭐 그들이 바라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성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또 잘해서 우리하고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라는 나라를 어떤 중부 유럽의 거점으로, 현지 거점으로 생각하고 지난 정권에서부터 계속 작업을 해왔던 거잖아요. 폴란드,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우즈베키스탄, 그죠? 몽골, 그 다음 어디입니까? 연해주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 그래서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K2에서 지금 K3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폴란드가 역량이 받쳐주면은 저기도 동참하고 싶어 한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이 거부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수소전지. 그리고 폴란드도 에너지를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 지금 수소전지를 고속철용으로, 왜냐하면 자기 고속철은 수소전지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K3에 동력원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고속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다 로템이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현대 로템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판매권도 가지고 계속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국 전차의 생산 라인에 편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부품이라도. 그것도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한국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죠, 폴란드가. 네. 그래서 우리 또 이거는 그들의 입장이고 또 우리의 입장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봐서는 폴란드를 확충을 하고 천대를 채워가는데 그것도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그들이 역량을,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폴란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폴란드가 잘 하길 바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를 선택했을 거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감안했을 때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모든 부분을, 그리고 향후 몇십 년간에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지향해야 될 바, 그리고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의 돌파구로서의 한 방안,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폴란드가 잘하길 바라고, 근데 우리가 그거 가가지고 숟가락까지 떠서 밥 먹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들의 능력만큼 받아갈 것 같아요. 거기 해외 판매 권리든 기술이든.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폴란드에서 가장 머리 아픈 사람들 중에 하나가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이 양반일 것 같아요. 세바스티안 디엠은 발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번 들은 PGZ 그룹, 이게 본토 발음은 본토 단어로는 이렇더라고요. 폴스카, 그루파, 그다음 발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그냥 이름 아주 단순한 이름이에요. 폴란드 방산 그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시간이 한 2년, 3년 정도밖에 없어요. 네. 자, 26년부터 폴란드 현지에서 K2를 생산해야 돼요. 800메시대를. 그러면 그 전에 이 가장 큰 방산업체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준비를 시키고 싶은데 벌써 독일과의 어떤 그 레오파르트 전차 그 성능 개량이라든가 아니면 핀란드와의 페트리아 장갑차 그거 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 이런 부분에서 벌써 많은 하자를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폴란드 언론에서. 근데 이제 시간도 더 없어요. 예. 독일처럼 2년 만에 할 걸 7년까지 늘어지고 이런 거는 한국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6년까지 로템하고 협상을 해서 폴란드형 K2 전차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도출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 그룹 산하에 있는 업체들을 준비를 다 시켜야 돼요. 그리고 생산을 찍어내야 돼요. 탱크를. 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폴란드 입장에서. 그리고 이때까지는 국영기업체로서 너선하게 해온 이런 게 지금 확 느껴지거든요. 이래서 정황을 봤을 때. 그래서 2025년까지 다 준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 폴란드의 선택이죠. 일단 우리는 기술 이전해 주겠다고 던져놓은 거니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도 가장 합리적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두 회는 요까지만 자기들이 생산하고, 그 다음 좀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죠. 예. 제가 봐서는 그럴 개연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12월 25일자 기사니까 이거는 바로 오늘 나온 기사네요. 예.
여기 보면은 제목을 번역을 해보면은 이제 K2PL, PL형, 즉 820대 그들이 이제 몇 년 뒤면 생산해야 될, 그리고 현대 로템과 계속 협상을 해야 될, 자신들이 제안해야 되죠. 자신들이 폴란드니까. 자, 현대 제한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할 때는 이런 게 개조가 돼야 된다.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도출해야 돼요. 그런 도출하는 과정에 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기갑 전력의 혁명적 변화다. 그 혁명적 변화가 되려면 본인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거기 관련된 고민을 내가 몇 개 제안해 보겠다. 이런 점이 폴란드형 K2의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니?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우리도 이제 K2가 처음 개발됐을 당시와 지금의 전장의 상황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노르웨이형, 중동형, 폴란드형, 그 외 다른 나라들도 조만간 생기겠죠. 그들한테 수출될 때 계량 요구로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같은 유럽이니까. 그래서 폴란드께 다른 나라들한테 많이 참고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K2를 개량한다거나 내지는 K3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제는 무조건 국제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또 국제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 전장에서, 그리고 주변 국가의 동북아 지역의 전장에서 우리 주력 전차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 전장의 상황이 변한 것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자, 그 점에 참고할 사안도 돼요. 우리도 공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저자의 의견을 몇 개 이제 중요한 걸 제가 추려봤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어디선가 해외 행사에서 현대로템이 제시한 거예요. 결정된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봤으면 당신들이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K2PL 제한형이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 모습으로 봐서는 중동 제한형하고 비슷해요. 일반적인 요구 사항이 반영됐어요, 이게. 자, 즉 전차가 단독 작전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 방호력이라는 부분이 개선된 거. 네. 그리고 산지보다는 평지에서 작전할 가능성이 높은 전차들이라는 전술적 여건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런 걸 반영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폴란드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현대가 뭐 가가지고 현대 로템이 가서 너희들 이거 해, 저거 해, 폴란드는 이게 맞아, 이런 게 절대 아니겠죠. 네. 그들이 하고 그들이 필요한 기술을 따라오면은 뭐 가져갈 것이고, 못 따라오면 못 가져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지 생산에도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당장 뭐 26년까지 본인들이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뭐 K2 폴란드형이 아니라 그냥 K2 그냥 한국형 그거 맞으라도 똑같이 생산할 수 있는, 조립이라도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그거 만드는 것, 그런 이제 업체에 준비를 시키는 것도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PGZ 그룹의 사장한테는, CEO한테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지금 이게. 예. 그래서 혁명적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폴란드에서. 자, 그래서 폴란드 제안을 들어보면 우리가 새겨들 참고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야기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그림에 보시는 전차는 이제 K2의 중동 수출형인데, 뭐 전체적 외관상으로는 폴란드형이랑 거의 비슷해 보여요. 이 사진이 제가 원하는 부분이 좀 더 사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운전석의 위치가 가운데로 갈 가능성이 많다. 아마 PL형에도 가운데로 가 있는 걸로 제한이 돼 있어요. 좀 전에 사진에서도 그늘져서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조종수용 전망경이 포탑 가운데, 즉 저 밑에 차체 가운데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게 이제 위치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어요. 원래 K2는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자, 이게 단지 이제 M1 에이브람 전차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가운데 딱 있죠. 이게 뭐 고개를 내밀고 할 때 운전수가 좀 편하다. 그리고 뭐 시선이 좌우가 균형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절대적인 이유 같지는 않아요. 우리 자동차 이러면 다 운전하시지만은 운전대가 왼쪽에 있다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시각이
확보가 안 돼서 운전하기에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운전석이 가운데 있는 차가 뭐 몇 개나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딱 와 닿는 부분이 저거예요. 여러분 우리 K2 전차가 40발의 포탄을 적재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포수가 한 명 인원이 줄였죠. 그게 현대 전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자동 장전 장치 내에 몇 발이 들어가 있느냐? 항시 장전 상태로 16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 16발을 다 쓰게 되면은 예비 탄약 저장소에서 차체 내 어디겠죠? 거기서 탄을 꺼내와서 장전을 해야 돼요. 그거 다 쏘면 이제 보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 예비탄이 24발인데 저 예비탄을 어디 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 한 번도 아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알았습니다. 저 예비탄이 어디에 장착되는지. 저 위치가 어디냐면은 차체 앞부분 오른쪽이에요. 거기 24발이 들어가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장갑차 같은 경우는 차체 앞쪽 오른쪽에 엔진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K2는 엔진이 저 뒤에 있어요. 자, 그래서 공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조종수가 왼쪽으로 가 있고 오른쪽에 절반 이상의 공간이 24발이 들어가는 탄약 보관소예요. 물론 저 앞에는 강력한 두께의 최고 두께의 장갑이 둘러져 있죠. 그래서 이 폴란드 기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예비탄을 장착하는 부분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격벽 처리가 완벽하지 않고 또 피격을 당했을 경우 폭발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죠?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 화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화염 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탱크 전체가 폭발을 하는 거죠. 지금 자동 장전 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부분은 그런 선택이 그런 기능이 돼 있어요. 포탑 뒷부분이죠. 거기는 피격 당하더라도 뒤로 날아가죠. 탱크 승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탱크 전체가 불타오르지 않죠. 탱크를 수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가 유폭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24발이 들어있는 이 앞부분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강력한 장갑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뚫리지 말란 법은 없는 거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운전석이 가운데로 왔다는 것은 격벽 구조가 뭐 분리가 되든지 해서 길어진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간 격벽이 생기고 화염 분출구를 만들므로 인해서 저 앞에 24발을 보관하는 그 공간에 공간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륜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차체가 길어진다. 자, 그런 게 있고 또 평지에서의 차량의 안정성 또 그 편안함, 주행 질감 이런 걸 위해서는 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서 축간 거리가 길어지면은 차가 좀 안락해지는 것처럼 그런 거에 효과도 있다. 근데 그게 뭐가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개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보기준이 하나 더 들어가면은 차가 그만큼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런 이슈가 있겠구나. 우리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또한 다르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타국의 주력급 즉 K2 전차랑 비교가 되는 그런 주력 전차들은 탄약의 예비 저장소 부분에도 격벽 처리가 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게 뭐 모든 게 다 저기 포탑 뒤에 실리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주로 이제 그거와 상관이 돼 있어요. 방호력과 상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는 특성이 이 이제 폴란드 기사의 말을 빌리면은 계곡에서의 전장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숨바꼭질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차도. 그렇지만 폴란드 같이 중부 유럽에서는 산이 없고 평지에서 전투를 하는 경우에는 사면이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한국군은 어떤 좁은 지역에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측면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전술적으로 여러 대가 동시에 합동 작전을 한다든지 뭐 소대별, 중대별 또는 보병과 같이 작전을 하게 되면은 앞부분에만 장갑을 집중시킬 수가 있지만 그게 사방이 다 평원인 우리 폴란드의 전장에서는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폴란드의 기갑 병과의 고급 장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전장에서도 기갑 사령은 아주 중요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전차와 전차 간의 대규모 기갑전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자의 제안이에요. 이거를 폴란드 군이 이 얘기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는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뭐 소대 단위급, 중대 단위급 전투가 벌어질 때, 그리고 요즘 기갑 세력이 보병 장갑차를 탄 보병의 지원을 받지 않고 또 무인기의 지원을 받지 않고 뒤에 포병 세력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전차는 바로 그냥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제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거워짐으로 해서 손해도 아주 많거든요. 동시에. 자, 일단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방어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상부 공격 대응 이 부분은 그래도 눈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K2 전차를 개발했을 때만 해도 상부 공격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위험도가 지금만큼 강하게 고려는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부에 보면은 저 부분이 사실은 이제 K2 같은 경우는 납작한 부분이에요. 납작한 부분인데 저기를 이제 장갑으로 다 메꿔진 거예요. 강화된 부분이죠. 저 점은 우리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군 같은 대전차 미사일도 상부 공격 가능돼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부 공격이 디폴트, 기본 공격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저기 좀 만만해 보이면 정면 공격도 가능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차 미사일이 기본적으로 상부 공격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K2 전차의 상부 대응 능력 한번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추후 K3 전차, K2 전차를 개발할 때보다는 훨씬 상부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키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능동 방어 시스템과 결합이 되면서 무게를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장갑만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능동 방어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적절한 장갑의 수준 이것과의 어떤 균형을 찾는 부분 이것도 상당한 어떤 노하우가 많이 반영이 되게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는 것도 한 방향이죠. 우리 뭐 K808 장갑차나 K21 장갑차 같은 경우 향후에 다 그들은 기껏 해봤자 30mm 포거든요. 방어력이 전면이. 예. 그렇지만 그게 APS가 들어가게 되면서 능동 방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서 보병 전투 장갑차들의 또는 차륜 장갑차들의 중량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것이죠, 장갑을. 예. 자, 그렇고 또 측면 장갑 강화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RPG 정도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측면에도 다 뭐 제가 보기에는 반응 장갑이나 뭐 안에 복합 장갑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또 폴란드 쪽의 이야기는 기동륜 저 부분이 이제 출력이 뒤에서 구동을 저기서 뒷바퀴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RPG 같은 게 되게 취약할 수가 있다. 저기를 만약 노린다면 근거리에서 우리는 잘 상정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기 얼마나 가까이 저기 와 있어야 저기를 노릴 수가 있겠습니까? 옆을 노출한 것도 부족해서 저거까지 겨냥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저기 아주 상당히 가까워 있는 경우죠. 현실적으로는 조금 저런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저기를 피격당할 확률은. 그렇지만 거기도 기동륜의 RPG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철망을 치는 거죠. 슬랫 아머인 셈이죠.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자동 장전 장치 뒤에 포탄이 적재되는 부분에도 장갑이 얇게 되어 있다. 즉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전차가 지금
K2 전차가 스스로의 포에서 발사한 120mm 철갑탄을 막아내는 전면 장갑을 갖고 있어요. 측면도 중요한 부분을 막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게 전반적으로는 전면 위주로 돼 있다. 그게 한국군이 전차를 운용하는 한국 지형에서 전차를 운용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예. 그렇지만 유럽의 전장은 그와 많이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약간은 이제 현장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약간 밀떡 차원의 문제 제기, 그렇게 보면 다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정도를 하더라도 무게가 60톤대 초반 정도 되는 거면은 기존의 1500마력 엔진, 그리고 워낙 무게를 적게 뽑았기 때문에 뭐 기동 중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전차를 개발하거나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그리고 심지어 항공기까지 KF-21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본형을 개발할 때는 ROC 구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그것도 쉽게 봐주려고 낮게 설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군이 다 필요한 만큼 다 적어내는 거예요. ROC를, 요구 조건을. 자, 그것을 업계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맞추면서,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가장 무게를 적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게 향후 개량형을 만들거나 수출형을 만들 때는 무조건 무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가벼워지는 쪽으로보다는. 방호력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덧붙여지는 장비가 계속 많아지잖아요. 포가 커질 수도 있고. 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사에서 이게 언급됐다고 폴란드가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한 개인 차원에서의 제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현대 로템에서도 너희 쪽에서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니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지, 폴란드가 이걸 원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들 이야기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기갑전이 발생할 뭐 대대급 사단급으로 뭐 2차 세계대전 때처럼 동부 평원에서 소련군과 뭐 독일군 사이에 엄청난 전차전이 벌어지는 이런 가능성은 엄청나게 낮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백병전이나 마찬가지고 양쪽의 소모전이에요. 기본적으로 숫자 게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21세기에 그런 전장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참고 사안이다. 예. 참고로 충분히 할 만하죠. 그 외에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전에 기사의 제자가 무기 체계를 언급하면서 이 무기, 한국군이 쓰는 이 포탄들을 꼭 폴란드에서 쓸 수 있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왼쪽 것은 그림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120mm 철갑탄이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철갑탄 중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최신의 철갑탄이 K279 철갑탄이에요. 예, 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구 초속이 가장 빠르고, 속도가 제일 빠르고, 관통력도 제일 좋겠죠. 앞에 뭐 철심 부분도 관통력을 극대화시키는 있는 방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탄인 것 같아요. 폴란드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당연히 나토 탄 다 호환되거든요. 예, 그들도 나토 연합군이니까 자기들의 포탄도 아마 이런 식에 맞춰 생산할 거고, 유럽에서 딴 데 살 수 있는 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꼭 굳이 한국 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K279 철갑탄은 K279 이거 들어와야 된다. 자, 그럼 이해가 되죠. 그 정도면 우리 철갑탄이 쓸만한 모양이네. 괜찮네. 풍산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처음 보는 거예요. KSTM2라는 탄이에요. 이게 전차포를 박격포처럼 쏴서 뒤에 숨어있는 전차의 상부를 공격하는 그런 무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는 포탄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이게 뭐 아덱스를 가거나 DX 코리아를 가거나 전시된 거 하나도 없고, 이런 방구 언급된 것도 없어요. 네. 국내 뭐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국내 K2용으로 이게 있다는 게. 그런데 외국의 유튜버들을 보면은 K2를 소개할 때 항상 이 포탄을 소개를 해요. 있다고. 최대 사정거리 8km라고. 그래서 긴가민가 저는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폴란드 기사에서 보면은 K279 철갑탄과 더불어서 이 탄도 꼭 들여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2탄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탄에 대한 내용은 뭐 요 다음 영상에서 더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